시를 소개해 드릴까요? 멸치입니다. 멸치. 제목은 멸치의 열반입니다.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이 대추, 한 입이면 없어질 대추죠. 연탄재,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어떤 시인은 멸치를 보고 또 큰 깨달음을 얻어요. 전 이 시를 보고 멸치, 다시 왔습니다. 멸치. 여러분 멸치 많이 드시잖아요. 건강에도 좋으니까 멸치 드시고, 칼슘도 많다고 멸치 드시고, 하여튼 멸치 좋은 음식이죠. 멸치. 근데 그 멸치를 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얻은 시인이 있어요. 난 이분 참 대단한 분이라고 봅니다. 이분은 뭐냐면 멸치를 보시고 뭘 느끼냐면 멸치 함부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. 왜? 이 멸치는 한때는 대양을 품에 안고 대양을 헤엄쳤던 바로 그 존재다. 멸치를 함부로 보지 말라. 처음에는 이 시가 금방 안 나왔어요. 이게 무슨 뜻인가? 멸치가 대양을 품다니, 대양을 품다니. 그러다가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 왔습니다. 뭐냐면 태평양이고 대서양이고 그 속에 있는 멸치 정말 보잘것없잖아요. 정말 보잘것없습니다. 이건 뭐 정말 우주의 별보다 더 작은 존재처럼 보이는 멸치 정말 손가락 끝에 뭐 작은 그 멸치예요. 자, 근데 이 시인은 뭘 보냐? 멸치의 관점에서 바다를 보는 겁니다. 멸치의 관점에서. 그러니까 우리가 큰 바다의 관점에서 멸치를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 멸치 그냥 하찮은 거죠. 멸치 그냥 먹다가 꽁다리 버리고 그냥 아무 멸치가 의미가 없어요. 그런데 이 시인은 멸치의 관점에서 바다를 봐요. 그 보잘것없는 작은 멸치가 바다를 품었다는 거죠. 이건 대단한 관점의 변화예요. 이 작은 멸치가 대서양을 품고 태평양을 품었다는 겁니다. 관점을 바꾼 거죠. 그래서 저는 그 시를 보고 나는 언제 태평양을 한번 품어본 적이 있는가. 뭐 제가 제주도에도 가봤고 뭐 동해안에도 가봤고 뭐 기타 등등 서해안에도 가봤고 그 바다를 다 가봤습니다만 내가 마치 멸치가 그 바다 안에서 그 엄청난 바다를 헤엄쳐서 내가 이 바다를 결국엔 다 헤엄치고 말 것이다라고 그 바다를 누볐어요. 그러면 그 멸치의 모습을 내가 이제 돌이켜보면 나는 과연 태평양에 발을 담그고 태평양을 헤엄치고 내가 이 태평양을 한번 헤엄쳐버리라 이런 꿈이라도 이런 생각이라도 해봤던가.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태평양에 발은 담궜죠 사실은. 미국에 가가지고 LA 비치에 가가지고 발은 담궜습니다. 태평양에 발은 담궜지만 이 큰 바다를 내가 한번 헤엄쳐버리라 생각을 안 했어요. 바다가 넓구나, 엄청나다, 대단하네. 그런데 멸치는 실제로 그 작은 몸뚱아리로 태평양을 헤엄치고 대서양을 헤엄치고 모르겠어요, 인도양을 헤엄치고 그런 멸치예요. 그 작은 멸치가. 자 보세요. 그 작은 멸치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? 이 멸치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품에 안고 있다가 어느 날 그물에 걸려서 비록 내 밥상에 올라와 있지만 비록 내 아내의 이 멸치조림 되기 위해서 목이 따지는 그런 멸치이지만 이 멸치가 이렇게 되기 이전에 살아있는 멸치는 엄청난 멸치였다. 멸치를 우습게 보지 말라. 저는 이 시를 보고 그 다음서부터 멸치에 대해서 멸치 먹을 때마다 하여튼 관점이 달라졌어요. 문학은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. 그 짧은 시 한 편이 우리에게 대추를 통한 그 엄청난 그 작은 대추 하나가 열리기까지의 이 자연, 하나님의 섭리, 이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, 그거죠. 또 연탄재를 통한 그 모습, 사람을 달구었느냐 이거죠. 너는 한 번도 그렇게 사람을 달군 적이 있느냐.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당신 사람에 대해서 사랑 베풀어 봤어?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 시 한 편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감동 또는 뭐 경고라고 할까요? 또는 격려라고 할까요? 당신도 당신의 삶을 가지고 남들을 한번 뜨겁게 해줘 봐. 한번 좀 손이라도 좀 한번 녹여줘 봐. 이게 우리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강하잖아요. 너무 파워가 있어요, 이 시가. 그 다음에 멸치, 정말 보잘것없는 멸치예요. 멸치 같은 게 그러면 경멸적인 욕 같은 말 아닙니까?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멸치는 비록 밥상에 정말 1cm도 안 되는 그런 크기로 와 있지만 이 작은 미물과 같은 멸치가
바다를 품고 바다를 헤엄을 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시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작은 멸치가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그 멸치보다 더 큰 존재인데 과연 그런 큰 꿈과 희망과 어떤 소망 비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? 대단하죠. 바로 이것이 뭐냐?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? 우리가 이러한 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소위 깨달음, 각성, 성찰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단순화되고 단순화돼가고 우리의 감각과 따스한 우리의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이 과학 만능 시대에 앞으로는 점점 더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?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다른 전문 영역에 맡기고 돈을 주고 지불하고 그것을 끌어오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감정조차도 어느 영화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. 어느 영화에 보면은 어느 샵에 들어갑니다. 그럼 그 샵에 들어가면 어디 여행하고 싶으세요? 그래요. 제가 영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. 샵에 들어가서 어디 여행하고 싶으세요? 그래요. 화성을 여행하고 싶습니다. 그 여기 의자에 앉으세요. 그리고 아주 느슨한 소파에 딱 앉으니까 그 기계들을 딱 머리에다 장착을 해줘요.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화성 여행한 그 필름을 다 보는 거예요. 마치 AR처럼. 그리고 딱 깨니까 화성에 가온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. 이제 이런 겁니다. 앞으로 나는 목성 여행하고 오겠다 그러면 돈 많은 지불하고 딱 소파에 앉아가지고 1시간 목성 찍은 거 감상하고 딱 깨면 그냥 영화 보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목성에 여행을 하고 온 것 같은 그런 생생한 느낌을 갖는 그러한 아마 과학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. 지금 또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? 뇌와 그러한 그 어떤 첨단의 컴퓨터 이 칩과의 연결 같은 거죠. 자,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가 점점 가속화되고 비인간화적인 그런 상황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서 어떻게 인간의 따스함, 휴머니즘, 따스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인간의 인간적인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? 문학이 도와줄 수 있다 이거죠. 이번 시간에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조르지오 망가넬리라고 하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조르지오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있는 한 문학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.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어록입니다. 이 땅에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있는 한 문학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. 문학이 어떤 쾌락을 위한 그런 그 문학이 된다면, 그런 독서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죄악이다 이거죠.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공리주의, 이상주의, 현실 참여주의,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따스한 인간의 그 감성으로 또 냉철한 인간의 지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영성으로 그렇게 탄생한 그 문학, 그게 바로 이제 희망의 문학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. 그러한 그 문학을 가지고 인간이 더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, 더 아름다운 고양된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문학도 필요하다. 그런 말씀인데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문학은 죄악이다 이거죠. 그래서 우리가 뭐 시간을 때우거나 물론 문학을 통해서 시간을 때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. 무료할 때 그래 읽을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이제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뭔가 어떤 그 독특한 쾌락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 작품을 읽고 작품을 쓰고 그런 그 어떤 유미주의적인 문학의 세계에 머문다면 그것은 죄악이다. 그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? 인류의 문명에 기여하게 되고 인간의 삶에 그래도 더 공익적인 그러한 그 아름다움을 증산할 수 있고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.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문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나다.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이 인간화되기 위한 하나의 귀한 과정이 바로 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? 문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희망의 문학에 관한 것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